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부활절이었죠. 유럽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의 다 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장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JP모건이,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실적 발표를 하면 그 은행주들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합니다.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40% 감소했죠. 그 다음날 발표한 게 델타항공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도 그러니까 실적이 손실이 났어요. 근데 2분기 뭐 예약이 증가됐다 해가지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다음날 웨스파고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웨스파고도 역시 순이익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보통 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터지기 시작하면 2분기 정도까지 좋다가 2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실적에도. 그래서 그 실적이 이제 앞으로 뭐 기술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실적이 발표되는 이 시간 기간, 이게 보통 한 45일 정도, 그러니까 45일, 한 달 반 정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적 발표 지난주 13일부터 했으니까요. 45일이면 한 5월 중하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그 5월 3일과 4일 사이에는 FMC 회의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죠. FMC가 회의가 있으면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이 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빅스텝 0.5%의 어떤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0.5%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0.5%다 안 할 경우는 괜찮은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3월 CPI가 8.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동안 목표치로 제시했던 2%의 4배가 넘은 상황이 돼버렸다. 연준 입장으로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뭐 태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 반응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JP모건이라든가 뭐 델타항공, 웰스파고가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됐고, 그렇게 다른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FMC가 다가오게 되면 계속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이 나왔을 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MC 4일, 5일날, 3일, 4일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 연준의 의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혹시라도 0.75까지 금리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현재 0.5%가 거의 고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CPI가 지금 8.5가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뭔가 과감하게 행동을 할 때가 아니냐. 사실 작년부터 저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연준이 천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연준이 좀 과감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MC 회의가 결국 실적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이창용 내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빅스텝 필요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낮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금리는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요. 근데 나라가 좀 어떤 뭐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라면 금리가 원래 높기 때문에 돈이 글로는 별로 안 가요. 근데 선진국이 금리가 높으면 중진국이나 후진국 쪽에서 돈은 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전 세계 1위인데 미국이 오르다 금리가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빠져나갈 거다? 그건 제가 볼 때 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창용 내정자 그 뉴스를 보니까
빅스텝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없어요. 굉장히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외환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4,600억 불 정도 있거든요. 이거면 충분히 뭐 관리 가능한 금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금리를 똑같이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1.5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만약 3을 하면 1.5를 해야 돼요. 그럼 0.25씩 1.5%를 해야 돼요. 그럼 6번을 더 해야 되잖아요. 6번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금토위가 5번밖에 안 남았어요. 5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5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5번 금통위에서 0.1씩 가면 1.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3% 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역전이 돼요. 만약에 미국이 3.5로 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0.25씩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입니까? 2.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장에서 뭐 2.89 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매번 했을 때 2.75.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금리 역전이 되고 연말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전부터. 그럼 이게 가능하겠나?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아까 말한 빅스텝의 필요성이 낮다라든가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우리도 빅스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2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이 상황을 유지해주는. 그래서 한번 최소한 0.5%라도 앞서는. 그럼 만약에 3.5는 4가 되고 미국이 3%보면 3.5 정도 가는 그런 모습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연말쯤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왠지 제임스 블라드가 지금까지 미국의 그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100% 다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 발언이 맞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하기 전에 저는 벌써 미국이 3.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은 뭐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그 장이 없었기 때문에 차트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주봉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가는 중국 통화 정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홍다그룹 부동산의 문제가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이제 홍다그룹에 대한 어떤 부동산 문제가 중국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한 거. 또 하나는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장에 당근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그 상하이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 상하이를 봉쇄했잖아요. 지금 오늘 새벽에 뉴스 보니까 중국 시안까지도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GDP의 국내 총생산의 40% 차지하는 45개 지역을 봉쇄하는 경우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GDP 성장을 3%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중국에서 도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술적 차트로 중국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차트 주봉 보시면 바닥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차트의 모습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차트가 이렇게 갈 거라고 주봉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중국도 여기서 좀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약 주봉을 6주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중국에도 미국도 그 모습이 나올 거고 중국은 이제 또다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냐. 아무리 뭐 양적 완화나 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게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과는 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니까 우리나라 시장 좋을 거야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 시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이 삼성전자도 수출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중국의 문제가 우리나라한테는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2700 이탈을 마감했어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코스피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수급의 문제입니다. 수급. 주가는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주가는 방어하는 느낌이 보이지만 수급을 보면 사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개인들이 팔아야 돼요. 손절을 하지 않는 한은.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표현 쓰면 개인들 입장에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개인만 샀잖아요. 올해도 개인만 샀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그럼 앞으로는요.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받을 때 있을 때 주가를 올리지 않겠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그럼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고점에서 파니까 손절이 되겠죠. 고점에서 산 거를 파니까. 어쨌든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기관과 외인들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기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